숨이 턱 막히는 예식장의 인파 속에서 저는 아들 정태의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턱시도 입은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고 대견한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려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었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금이야 옥이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평생을 애썼던 제 아들. 그 결실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 강인미는 멀리서 보아도 참으로 반짝이는 아이였어요. 새하얀 드레스는 물론이고 자그마한 얼굴에 오목조목 들어찬 이목구비가 어찌나 예쁜지 우리 정태가 복이 많구나 싶었지요. 예식 전 잠시 들른 신부 대기실은 그야말로 꽃밭이었습니다. 인미의 친구들인지 다들 하나같이 인형처럼 꾸미고 와서는 인미의 옆에서 사진을 찍어대는데 그 모습이 꼭 연예인 기자회견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세아가 참 곱다. 떨리지는 않고? 하고 손을 잡아주자 인미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와주셨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분주한 와중에도 제게 웃어 보이는 얼굴은 예뻤지만 어쩐지 서늘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결혼 준비로 피곤해서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서늘함의 정체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내외를 위해 저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준비해둔 예단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어요. 결혼 전부터 백화점을 몇 번이나 돌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신중하게 고른 물건들이었습니다. 젊은 아이의 취향을 따라가기 어려워 혹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지요. 세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렴. 변변치는 않지만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란다. 제 말에 정태는 환하게 웃으며 우와,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고 감사를 표했지만 인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심드렁해 보였습니다. 먼저 가장 공들여 고른 비단 이불 세트를 펼쳐 보였어요. 은은한 연분홍빛이 도는 최고급 원단에 복을 기원하는 나비자수가 곱게 수놓인 제품이었죠. 새색 씨의 방을 화사하게 밝혀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미는 손가락 끝으로 이불을 살짝 만져보더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런 색깔 잘 안 덮어요. 다들 호텔식으로 아무 무늬 없는 하얀색을 선호해서요. 그리고 이런 건 세탁하기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잘못 빨면 비단이 다 상하잖아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까다롭다니요. 귀한 것이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는 뜻을 저렇게 표현하는 건가 싶었지만 말투에는 그런 존중의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낡고 불편한 물건을 받았다는 투였습니다. 옆에 있던 정태가 눈치 없이 그러게 인미 말이 맞네. 집에서 세탁하긴 좀 그렇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두 번째로 준비한 방자유기 그릇 세트를 꺼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이 만든 묵직하고 은은한 황금빛을 뽐내는 그릇이었죠. 여기 담은 음식은 보온도 잘 되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옛말도 있으니까요. 새 가정의 건강과 복을 빌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인미는 유기수저를 하나 들어보고는 우와, 무겁네요 하더니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건 저희 집 식기세척기에 못 넣죠? 아까워서 어떻게 매일 쓰겠어요. 손님들 오실 때나 한두 번 꺼내 써야겠네요. 매일 쓰라고 사준 그릇이
하루아침에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그래, 너희들 편한 대로 하렴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제 딴에는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한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작은 함에 담아 건넸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어떤 옷에나 단아하게 어울려 며느리의 미모를 더욱 빛내줄 거라 생각했어요. 인미는 함을 열어보고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진주네요. 예뻐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인미가 덧붙이는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는 이번에 예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았는데 요즘 그게 유행이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하고 다닐게요. 잘하고 다니겠다는 말이 조금도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은 친구의 다이아몬드와 비교당하며 초라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시어머니께 예단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낡은 자개장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마음이 감사해서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었죠. 시대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드린 며느리가 유별난 것일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인미는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정태만이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라며 두 그릇을 싹싹 비울 뿐이었죠. 인미는 밥상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연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불편하고 낯설던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아무렇게나 놓인 예단 상자들이 마치 제 마음처럼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것들을 고르며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의 신혼집에 처음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 중에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곳을 아들 명의로 해준 집이었죠. 새 가구와 살림으로 꾸며놓았을 공간이 궁금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은 어떨까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희 주말에 집들이 할 거라서요. 오셔서 음식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초대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와서 음식을 도와야 한다는 그 태연한 말투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차리는 첫 집들이인데 체면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약속한 주말 아침 저는 과일이며 고기며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집안의 풍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은 이미 인미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 몇몇으로 시끌벅적했어요. 인미는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그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고 부엌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식재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잘 오셨다. 저기 있는 채소부터 좀 씻어주시겠어요? 저는 손톱 관리를 받아서 물 묻히면 안 되거든요. 인미는 반짝이는 손톱을 보여주며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요. 뒤이어 온다는 손님들은 전부 인미의 친구들과 인미의 친정 식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제 손님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저는 왜 이 집의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씻고 고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인미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주식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새로 나온 명품 가방 이야기.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 이야기였어요.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들 정태는 인미의 친구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느라 바빴습니다. 부엌에서 몇 시간째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어쩌다 부엌에 들어올 때면 어머니, 갈비찜 다 됐어요? 하고 음식 타박을 하거나 저기 술안주 할 거 뭐 더 없어요? 하고 재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모이자 제가 하루 종일 땀 흘려 만든 음식들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 사람들은 맛있다는 칭찬을 인미에게 건넸습니다. 인미야,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그러면 인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제가 뭐려. 그냥 대충 차려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누구도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미는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에 앉을 자리도 없이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먹다 남긴 접시들을 닦고 부족한 음식을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마치 식당의 종업원처럼요. 한참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인미의 친구들이 준비해온 집들이 선물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급 와인셀러, 최신형 커피 머신, 비싼 그림 액자까지. 인미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돌고래 같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고 그 남편인 정태는 옆에서 연신 고맙다, 고마워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며칠 전 제 예단을 받았을 때의 싸늘했던 인미의 표정이 다시 떠올라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시끄러운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거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난장판을 보며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인미와 정태는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그 뒷정리는 또다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무거운 봉투를 양손에 들고 텅 빈 버스에 몸을 실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던 아들의 신혼집과 초라하게 식어버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시리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집들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서늘한 바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에 가는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었고 전화를 걸기 전에는 몇 번이고 망설이게 되었지요. 정태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아들의 목소리 뒤에는 늘 인미의 목소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정태 씨, 누구랑 통화해? 엄마셔? 빨리 끊고 저녁 먹자 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면 저는 황급히 그래, 정태야. 밥 먹어라. 나중에 통화하자 하며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는 느낌은 기분 탓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추석 며칠 전부터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남편은 시장에 가서 가장 실한 과일과 고기를 사왔고 저는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명절을 맞이했죠. 정태가 어렸을 때는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한 송편을 빚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만든 송편이 제일 예쁘지? 하며 자랑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그 아이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룬 어엿한 가장이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니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도란도란 송편을 빚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인미가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가르쳐주면 곧잘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지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큰맘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태야, 추석인데 언제쯤 올 거니?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갈까? 아, 엄마. 그게. 아들은 잠시 말을 흐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수화기 너머로 주인이 바뀌더군요. 어머니, 저 임미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저희 친정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임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네 식구들까지 전부 모이거든요. 제사가 정말 중요해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준비를 도와야 해요. 정태 씨도 이제 저희 집안 사람이고 저희 집 장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가면 어른들께 큰 신뢰가 돼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손이라니요.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외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강씨 집안의 장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인미는 중요한 제사와 어른들에 대한 신뢰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워 제 반박을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럼 너희 집 일 끝나고 오려무나. 저녁에라도 오면 되지. 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집도 명절 당일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밤늦게나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 못 갈 수도 있고요. 결국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정막만이 흘렀어요. 남들은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북적이며 보낸다는 명절에 저는 또다시 홀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탕국을 끓이고 몇 가지 전을 부쳤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일찍 올까봐, 아니, 온다고 했을 때 먹일 음식이 없는 꼴을 보이기 싫어서였지요. 하지만 차례상을 차린 것도 아니고 먹을 사람도 없는 음식을 하려니 신명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그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어 어둠이 내릴 때까지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잔뜩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돈댁에서 싸준 것이 분명한 음식 봉투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인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네요. 큰 집 며느리 노릇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미의 손톱은 집들이 때와 마찬가지로 상처 하나 없이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지루함이 더 역력해 보였거든요. 아들 정태는 인미의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우리 인미 고생 많았어 하고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정작 하루 종일 아들 내외를 기다리며 홀로 명절 음식을 만든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너희들 저녁은 먹었니? 밥 차려줄까?
제 물음에 정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대충 먹었어. 이건 장모님께서 엄마 갖다 드리라고 싸주신 거야. 정태가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먹다 남은 듯한 갈비찜과 잡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집에서 다른 집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을 제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렇게 명절은 폭풍처럼 지나갔고 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그 정점을 찍은 것은 제가 심한 몸살 감기로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환절기 탓인지 며칠 동안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프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혼자서는 밥은커녕 물 한 잔 챙겨 마시기도 힘들 정도였지요.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했는데 어찌하셨는지 정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냥 감기 몸살이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가 가봐야 하는데 인미가 혹시라도 감기 옮을까봐 걱정해서요. 요즘 같은 때에는 조심해야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프냐는 말보다 며느리가 감기 옮을까봐 걱정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아들.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다 나을 때까지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은 고사하고 괜찮냐고 묻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어요. 저는 찬밥에 물을 말아 겨우 끼니를 때우며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며칠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들 집에 반찬을 좀 가져다 주려고 잠시 들렀을 때였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정태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장모님께서 발목을 삐끗하셨다고? 많이 다치셨어? 병원은 모시고 갔고? 아이고, 어떡하냐. 당장 가봐야지. 인미야, 빨리 준비해. 장모님 댁에 가봐야겠어. 저는 부엌 입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온몸이 펄펄 끓는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는 감기 옮을까봐 못 온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발목을 살짝 삐끗했다는 말에는 세상을 잃은 듯 호들갑을 떨며 당장 달려가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정태와 인미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인미는 거의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어떻게 우리 엄마 평소에도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정태 씨 가는 길에 약국 들러서 파스랑 약 좀 사고 장모님 좋아하시는 과일이랑 한우라도 좀 사가요. 기력 없으실 테니 몸보신이라도 시켜드려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엄마.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장모님께서 다치셔서. 그래, 어서 가보거라. 많이 다치셨다니.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차마 그들 앞에서 쏟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 반찬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그저 가끔 반찬이나 해다주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이 향하는 곳은 사돈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있었죠. 저와 똑같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존재. 저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가 싸갔던 반찬들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기만과 무시를 견딜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바람은 이미 한겨울이었지만요.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저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태에게서 들뜬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 생일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걸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장모님 환갑이세요. 아, 그러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모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호텔 뷔페는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임미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희 집에서 근사하게 홈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엄마도 오셔서 꼭 축하해 주셔야 해요. 홈파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지난 집들이에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또다시 그 집의 부엌대기가 되어 며느리의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나는 그냥 마음만 받으마. 너희끼리 오붓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니?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에이,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사돈어른 환갑잔치인데 저희 엄마가 안 오시면 말이 안 되죠. 임미도 엄마가 꼭 오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오셔서 같이 음식도 만드시고 장모님 축하도 해주시고요. 같이 음식도 만드시고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정태는 사돈의 환갑잔치를 준비하느라 제 아들이 아닌 임미의 충실한 비서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말에는 임미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장모님께 드릴 선물부터 샀다고 하더군요. 정태가 제게 전화해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장모님 선물로 명품 가방 사드렸어요. 임미가 그러는데 장모님께서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거래요. 가격은 좀 나가지만 평생 한 번뿐인 환갑이신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철없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비싼 선물을 해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파티에 쓸 식재료를 사는데도 아낌이 없었어요. 마장동 축산시장에 직접 가서 최고 등급의 한우를 부위별로 사들이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전복과 대하를 공수해 왔습니다. 임미가 짜놓은 쇼핑 목록을 따라 정태는 며칠 내내 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열정의 반이반이라도 제게 보여주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입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임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파티 음악을 고르고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장 봐온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잘 오셨다.
일단 거기 전복부터 솔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어요? 저는 이따 손님 맞이해야 해서 손에 물 묻히면 곤란해요. 인미는 제게 앞치마를 건네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군말 없이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의 시어머니가 아닌 시간제 요리사나 다름없었죠. 딱딱한 전복 껍데기를 솔로 문지르고 새우의 내장을 빼내고 산더미 같은 채소를 씻고 다듬었습니다.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일이 이어졌어요. 인미는 가끔 부엌에 들어와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는 어머니, 갈비 양념은 너무 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아빠가 단 걸 안 좋아하세요라가 잡채에 들어갈 채소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세요. 식감이 별로니까요 같은 주문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파티의 주인공인 사돈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인미와 정태는 현관문까지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죠. 아이고, 우리 사위.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나?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돈은 인미가 준비한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정태가 샀다는 명품 가방이 보란 듯이 놓여 있었어요. 사돈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한박웃음을 지었고 인미와 정태는 그 모습에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부엌과 거실을 가르는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상의 연극을 훔쳐보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어요. 곧이어 인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선물들을 들고 와서는 사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하며 뜨거운 불 앞에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갈비찜 2인분 더 주세요. 어머니, 전이 다 떨어졌어요. 빨리 좀 부쳐주세요. 정태는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음식 주문을 전달하는 웨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늦게 내가면 엄마, 손님들 기다리시잖아요. 좀 서둘러 주세요 하고 저를 타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참 동안 고기를 굽고 있는데 사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어떡합니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도 인미가 기어이. 사돈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제가 좋아서 하는 걸요.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좋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돈을 둘러싸고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에도 노래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기름 냄새에 자욱한 부엌에서 다음 접시에 나갈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정태 역시 그 무리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자정 무렵.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온갖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들, 설거지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인미와 정태는 소파에 완전히 뻗어 있었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야. 우리 인미,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들어가서 푹 쉬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정태는 인미를 다독여 안방으로 들여보내고는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설거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만 하고 와서 바로 자야겠어요. 내일 출근하려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싱크대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닿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다른 집안의 잔치를 치러준 대가가 고작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제 모든 존엄과 자존심은 기름때 낀 그릇들처럼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부엌에서, 이 가짜 가족 노름에서 벗어나야겠다고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환갑잔치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저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앓는 병이 더 깊었지요. 그날의 모멸감과 아들의 차가운 뒷모습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끙끙 앓고 있는데 사돈인 이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 사부인. 통화 괜찮으십니까?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날 너무 고생하셔서 몸살이라도 나셨을까봐. 이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부인.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기는요. 제가 다 압니다. 그날 저희 딸애가 얼마나 사부인께 무례하게 굴었는지 제가 나중에 인미를 불러다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시어머니를 부엌대기 취급하려고 결혼했냐고요. 그랬더니 요즘엔 다 그렇게 한다며 도리어 제게 큰 소리를 치지 뭡니까? 정말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부인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여사는 진심으로 속상해하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요즘엔 다 그렇다는 며느리의 말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들의 모습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통화는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기어들어가 있더군요. 엄마 저기, 왜 그러니?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장모님 환갑잔치 때 쓴 카드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임미랑 저랑 둘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얼마나 나왔는데? 하고 물으며 제 쌈짓돈을 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태야. 네, 엄마.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거라. 너희가 좋아서 벌인 잔치 아니니. 엄마는 이제 너희 일에 돈 보태줄 여력 없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더군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장모님 환갑이셨는데. 그래서 그 비싼 명품 가방까지 사드렸잖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끊으렴. 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후련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반항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인미의 소심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면 일부러 며칠씩 냉장고에 그대로 두어 상하게 만들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하는 변명과 함께요. 제가 집에 방문하는 날이면 일부러 집을 더 어지럽혀 놓거나 소파에 누워 자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치했지만 저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명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혼자서는 많은 양을 하기 벅차서 인미에게 은근슬쩍 도와달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세아가 이번 주말에 김장 좀 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너희 먹을 김치이기도 하잖니. 인미는 곤란하다는 듯이 과장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제가 그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몇 주 전부터 예약해 놓은 거라 취소할 수도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중요한 약속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이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부인, 혹시 인미가 김장 도와주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던데요. 수화기 너머로 이 여사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스파에 간다고 하고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부인 혼자 고생하실 게 눈에 선해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인미가 알면 또 난리를 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이 여사를 안심시켰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파와 쇼핑이 시어머니의 김장보다 중요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저 혼자 속을 끓이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태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인미가 거짓말을 하고 쇼핑을 하러 갔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이 여사까지 내게 사과 전화를 했다는 것까지요. 제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그래서 인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뭐라고? 인미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죠. 맨날 일만 하는데 주말에 쇼핑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장모님까지 엄마한테 전화하시게 만들어요? 엄마가 인미를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왜 자꾸 인미를 나쁜 애로만 몰아가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제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미의 남편, 이 여사의 사위일 뿐이었죠. 저와 아들을 이어주던 끈은 이미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저는 그때야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련이라는 것이 참으로 질기고 무서워서 그 모진 말을 듣고도 혹시나 아들이 다시 전화해 엄마, 제가 아까는 말이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사과하지는 않을까 밤새도록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지요. 하지만 전화기는 그저 차가운 침묵만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자식 농사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온전히 제 곁을 떠나 그들만의 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벽 아래에 버려진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남은 배추를 모두 꺼내 혼자서 김장을 마쳤습니다. 수십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헹구고
무거운 양념을 버무리는 고된 노동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몸이 힘드니 차라리 다른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더군요. 배추의 푸른 잎사귀 사이사이에 빨간 양념을 쑤셔 넣으며 저는 제 인생의 구멍난 부분들을 그렇게 채워 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좋아하는 굴을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을 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김치는 오롯이 저 혼자 먹을 것이었으니까요. 그 주 주말 아들 내외가 김치를 가지러 집에 들렀습니다. 인미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과장된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었어요. 우와, 어머니. 김치 냄새 정말 맛있는 냄새 나요.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정말 힘드셨겠다. 저희가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 스파와 쇼핑 때문에 오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김치통을 내밀었죠. 가져가거라. 네, 어머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정태 씨, 이거 무거우니까 당신이 들어요. 인미는 마치 자기가 받아야 할 당연한 곡물이라도 받는 듯 정태에게 김치통을 들게 하고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더군요. 혹시나 제가 화가 나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가늠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과일만 깎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써 웃거나 쓸데없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그런 침묵이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아들 내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별다른 마찰 없이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정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 짜증과 스트레스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엄마, 저 정태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니, 그냥 요즘 인미가 좀 힘들어해서요. 주변 친구들이랑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런가 봐요. 얼마 전에는 인미 친구가 외제차를 새로 뽑았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와서는 며칠째 저한테 압박을 주는 거 있죠. 우리도 차 바꿀 때 되지 않았냐고요. 엄마, 저희 형편에 지금 차를 어떻게 바꿔요?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고 비꼬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아들은 제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그래서 어쩌니. 인미 마음도 좀 풀어줘야지 하며 아들 편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의 하소연 속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엄마가 돈 좀 보태달라는 말을 하기 위한 밑밥 깔기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의 아내 문제잖니. 불평할 시간에 너의 아내와 대화를 해서 풀도록 해라. 아니, 엄마.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인미 걔는 원래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내가 꾸려가는 살림이다. 나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란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아들은 제 그런 태도에 무척이나 당황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휘말려 제 감정과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게는 이제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으로 배달된 정태 명의의 우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하니 마침 집에 있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장을 보고 들어오는 이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 정태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어서요. 사부인께서는 장 보고 오시는 길이신가 봐요. 네, 인미 그 철없는 것이 갑자기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자기가 하면 맛이 안 난다고 저보고 와서 해달라고 하지 뭡니까? 제가 정말 딸 자식 하나는 잘못 키웠어요. 이 여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딸의 등살에 못 이겨 반찬거리를 사들고 딸의 집을 방문하는 친정어머니와 아들의 우편물을 전해주러 아들 집에 가는 시어머니.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장소에 와 있었지만 그 마음속의 고단함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사부인, 인미가 사부인께는 잘하지요? 이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차마 대개 따님은 나를 부엌대기 취급하고 내 아들은 그 아이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 집에 도착하니 인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온 것을 보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배고파 죽겠네. 소스는 내가 말한 걸로 사온 거 맞지? 이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정태에게 우편물을 건네주고 바로 돌아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누워있던 인미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싶어 걸음을 멈추자 인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정태 씨 회사에서 휴가가 나와서요. 동남아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네요. 어머니께서 조금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딴에는 효도 관광으로 어머니도 모시고 갈까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끼리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빼놓고 가는 여행의 경비를 저보고 보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효도 관광이라는 말로 저를 우롱하기까지 하면서요. 분노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 없다. 너희들 여행은 너희들 돈으로 가거라. 제 대답에 인미는 누워있던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태 씨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희가 어머니 집도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효도하는 방식이라고요. 자신들이 제 집에 사는 것을 효도라고 말하는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세 한 푼 내지 않고 관리비조차 아들에게 떠넘기는 주제의 말입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이 여사가 뛰쳐나왔습니다. 강인미,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부인께 사과드리지 못해. 엄마는 또 왜 그래? 내가 뭘 틀린 말했어? 뭐가 틀린 말이 아니야. 염치도 없는 것. 너희가 사는 집 사부인께서 평생 땀 흘려 장만하신 집이야.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어디서 큰 소리야. 이 여사는 분노에 차서 인미를 꾸짖었습니다. 인미는 자기 엄마까지 나서서 자신을 나무라자 입을 삐죽 내밀고는 방으로 쿵쾅거리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인미가 요즘 들어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지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더 있다가는 사부인만 곤란해지시겠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여사를 뒤로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인미의 저희가 어머니 집도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집. 이 집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들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지요. 저는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성의 가장 단단한 기반부터 빼내야만 했습니다. 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집을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달력의 숫자가 하나둘씩 쓰러져 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은 곧 연말이라며 들뜨기 시작했지만 제 시간은 꽁꽁 얼어붙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듯 했어요. 아들 내외와의 연락은 거의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죠. 저 역시 더 이상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비우자고 기대를 버리자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작은 미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생일이 있는 달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남편은 제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고 넌지시 묻곤 했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은 제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작고 예쁜 꽃다발과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했지요. 그 소박한 축하가 제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아들 정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내복을 사오기도 하고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여 제 앞에 내밀기도 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하며 제 목을 끌어안던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미와 결혼한 후 맞이한 첫 생일은 조금 달랐어요. 생일 당일 저녁이 되어서야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고 엄마 죄송해요. 오늘 인미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말에 사들고 온 것은 작은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죠. 저는 그때도 서운한 마음보다는 그래, 이제 자기 가정이 생겼으니 바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그 날짜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닷새 전, 사흘 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자꾸만 들여다보았지만 화면은 늘 까맣게 잠들어 있었어요. 잊어버렸나? 설마 아들인데. 자기 엄마 생일을 잊을 리가 있나? 혼잣말을 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생일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결국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정태야, 잘 지내니? 별일 없고? 아, 엄마. 웬일이세요? 별일 없어요. 엄마는요? 나야 늘 똑같지. 참,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니? 저는 퀴즈를 내는 선생님처럼 슬쩍 떠보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기억을 더듬는 듯 금요일하고 중얼거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맞다. 엄마 생신이시구나. 그럼요, 엄마. 제가 그걸 어떻게 잊어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아들은 과장된 웃음소리와 함께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너무나 티가 나는 거짓말이라 오히려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래, 기억하고 있었다니 다행이다. 그럼 금요일에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거니?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그날 퇴근하고 임미랑 같이 들를게요. 맛있는 거 사갈게요, 엄마. 아들의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록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있다는 그 말이, 함께 오겠다는 그 말이 뭐라고 또다시 희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지난번 일들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뭔가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른다 하는 헛된 기대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바로 다음 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 집에 들를 일이 있어 잠시 아파트 앞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배달된 공과금 고지서를 전해주러 간 길이었습니다. 1층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마침 안에서 임미가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하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임미는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뭐, 어머님 생신? 아, 진짜. 그건 정태 씨가 알아서 챙겨야지. 왜 나한테까지 그래? 난 그런 거 몰라. 피곤해 죽겠는데 뭘 또 챙겨. 대충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케이크나 하나 사가면 되겠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아, 귀찮아. 임미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고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손에 든 고지서를 보여주며 이것 좀 전해주려고 왔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그 말이, 유난이라는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 존재가, 제 생일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귀찮고 유난스러운 연례 행사일 뿐이었던 겁니다. 임미는 제 손에서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럼 들어가세요 하고는 뒤돌아 자기가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멀어지는 임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내일 제 생일날 그들이 어떤 얼굴로, 어떤 것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날지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생일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갈게요라던 말은 그저 빈말이었을까요? 저녁은 어디서 먹을 건지, 몇 시쯤 올 건지,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내일 퇴근하고 임미랑 잠깐 들를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느낌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르겠다는 그 말은 마치 마지못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통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일 너희가 내게 보여주는 그 마지막 마음을 보고 나도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 저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남지 않은 텅 빈 마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길고 혹독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환했지만 제 마음은 짙은 안개 속처럼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처럼 정신은 오히려 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습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올 텐데
지저분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흐트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주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어쩌면 이것은 제 마지막 모성애의 발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청소를 마친 뒤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태가 좋아하는 소고기와 미역,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와 당근을 샀습니다. 잠깐 들르겠다는 문자를 보고 모든 것을 체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손은 어느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밥 한 끼는 먹여보내야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아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들을 가늘게 채 썰어 잡채를 만들고 아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부쳤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손을 놀릴 뿐이었죠. 어느덧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고 식탁 위에는 조촐하지만 정성이 담긴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7시, 8시.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식탁 위의 음식들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제 마음도 함께 식어내렸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다고 했으니 이제 곧 오겠지. 길이 막히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9시가 넘어가자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들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 드디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피곤한 얼굴의 정태와 노골적으로 짜증이 묻어나는 얼굴의 임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가 예상했던 케이크 상자도 하다못해 작은 꽃다발 하나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임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임미는 그 비닐봉지를 제게 툭 내밀었습니다. 마치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태도였죠. 오늘 둘 다 갑자기 야근을 하는 바람에 너무 바빴어요. 뭐 제대로 챙길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너무나 게으르고 성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만 같았어요. 제 뒤로 보이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본 정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음식 하셨어요? 저희가 저녁 먹고 온다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우유갑 하나와 삼각형 모양의 김밥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돈의 환갑상에 올랐던 최고급 한우와 전복,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리고 제 생일상에 오른 1,000원짜리 삼각김밥. 그 극명한 대비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정태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걸까요?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 마지막 미련을 잘라낸 것은 며느리 임미의 다음 한마디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일부러 제일 비싼 걸로 사왔어요.
소고기 맛으로요. 악에 없는 순수함으로 위장한 잔인함. 인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모욕적인지를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저를 겨냥한 것일지도 모르죠. 소고기 맛.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박힌 마지막 대못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아주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그런 모습에 정태와 인미는 오히려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늦은 시간까지 나를 챙겨주러 와서. 너희 마음이 참으로 고맙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린 식탁을 가리켰죠. 너희 주려고 차린 건데 다 식어버렸네. 그래도 저녁 안 먹었으면 좀 먹고 가거라. 아니에요, 엄마. 저희 정말 괜찮아요. 늦었으니까 어서 들어가 볼게요. 정태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저는 현관문까지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정태의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운전 조심하거라. 아들아,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해준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미가 주고 간 편의점 봉지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한가운데 그 삼각김밥을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기괴하고 슬픈 생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미련과 기대를 저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과 함께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익숙하게 전화번호부를 내려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 여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이 여사는 제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괜찮습니다, 사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치욕적이었던 그날 밤의 사건을 한 편의 영화를 설명하듯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부인.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것도 모르고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축하받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밤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지요. 제가 온종일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저는 그들이 내민 편의점 비닐봉지에 대해 그 안에 들어있던 우유 한 갑과 삼각김밥 하나에 대해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덧붙였던 소고기 맛이라는 그 잔인한 한마디에 대해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이 여사는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명이나 분노보다도 더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이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이 사부인께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아이 머리채를 잡고 사부인 앞에 무릎이라도 꿇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 여사님, 지금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 모든 것은 끝났으니까요. 다만 제가 사부인께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전화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 내일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읽었는지 이 여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부인.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시내 한적한 곳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삼각김밥을 비닐째로 들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종일 만들었던 음식들도 모두 남김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미련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 여사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의 분노는 가라앉고 차가운 결심만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사가 굳은 얼굴로 찻집에 들어섰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은 그녀는 입을 열기 전부터 죄송합니다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부인,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인미를 어떻게 키웠기에 그런 괴물 같은 아이로 자랐는지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여사님, 이제 그만 사과하십시오. 오늘은 사과를 받으려고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을 상의드리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이 여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부인, 저는 이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네, 집을 파신다고요? 네.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를 그 집에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이, 그 안락함이 그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보금자리가 그들의 오만함과 이기심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반을 빼앗으려 합니다. 제 말을 듣는 이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사부인, 그럼 정태와 인미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그건 너무... 물론 아닙니다. 저는 이 여사의 말을 끊고 제 계획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부인께 제안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집을 사부인께서 사주십시오. 제 말을 들은 이 여사는 너무나 놀라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 집을 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길거리에 내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벌주고 싶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사부인께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드릴 테니 명의를 이전받아 진짜 집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십시오. 매달 월세를 받고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명백한 계약 관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공짜로 사는 안락한 집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인미의 버릇을, 그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도 아니고 정태도 아닙니다. 오직 그 아이의 어머니인 이 여사님 뿐입니다. 이 여사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계획이 너무나 대담하고 충격적이었겠지요. 사부인,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제 딸에게 월세를 받는 집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아이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시며 뒤에서 남의 어머니에게 대신 사과하는 삶을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부인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면 저 또한 마음 편히 그 집을 처분하고 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 간절한 설득에 이 여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찻잔 속의 찬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이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저 역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결심한 듯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하시지요. 부족하지만 제가 사부인의 그 계획에 함께하겠습니다. 제 딸은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여사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기나긴 싸움을 함께해줄 동지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찻집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을 구하는 것부터 계약 시점과 잔금 처리 방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들 내외에게 어떻게 비밀로 할 것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이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부인,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드님께 너무 큰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처 없이 골문살을 도려낼 수는 없겠지요. 이 상처를 딛고 제 아들이 진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으로 맑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먹구름도 조금은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저의 수비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건 매서운 공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이 여사와의 동맹이 맺어진 후 우리의 계획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었기에 우리는 이 여사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하고 없는 평일 낮 시간에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개인은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증과 집문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놓았고 이 여사 역시 도장과 필요 서류들을 챙겨왔더군요. 중개인은 매매 계약서를 저희 앞에 내밀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사모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현재 시세보다 약 20%가량 낮은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바로 지급하시고 잔금은 2주 뒤에 치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그 집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속상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매매 대금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자유의 값이자
철없는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의 수업료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여사가 먼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뒤이어 저도 제 이름 옆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묵직한 인주가 하얀 종이에 선명한 흔적을 남기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고 정태와 인미의 안락한 울타리도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주겠다는 이 여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계약금은 나중에 잔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제 통장 내역을 보게 될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만큼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며느리 인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주신 김치 다 먹었는데 혹시 더 없어요? 깍두기도 먹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 여사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자 그녀 역시 기가 막힌다는 듯 얼굴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사는 집을 팔아치우는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김치 타령이나 하고 있는 며느리. 저는 그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제 마음에는 놀라운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살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넓은 아파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아늑하고 보안이 잘 되며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어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며 저는 제가 예전부터 살고 싶어 했던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근처에 큰 공원과 도서관,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있는 곳이었죠. 며칠 뒤 저는 직접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양의 작은 오피스텔을 보는 순간 저는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비록 크기는 아담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보였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를 무대였죠. 새 집을 계약하고 나니 제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가구점에 들러 제 새로운 집에 들여놓을 아담한 가구들을 구경했습니다. 며느리가 촌스럽다며 내다버렸던 낡은 소파가 아닌 오롯이 제 취향이 담긴 작고 예쁜 소파와 식탁을 고르며 저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행에 들러서는 집을 판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안전한 정기예금에 묻어두고 일부는 제 노후 생활비로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기 며칠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혹시라도 두고 온 제 물건이 있나 확인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집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인미는 외출하고 없었고 정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온 것을 보고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에요? 내 물건 뭐 빠뜨린 거 있나 보러 왔다. 저는 방들을 둘러보는 척하며
집 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제가 신혼 때부터 쓰던 낡은 경대, 남편과 함께 고른 거실의 괴종시계.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곧 남의 것이 될 물건들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인미가 사들인 값비싼 안마의자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을 둘러보는 동안 정태가 제게 다가와 우물쭈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엄마도 요즘 저희한테 너무 쌀쌀맞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인미가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들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제 서운한 감정만을 되돌리려 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제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하소연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인미는 자꾸 돈 쓸 일만 만드는데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엄마가 조금만. 저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정태야. 네, 엄마. 이제부터는 다 너희 힘으로 해결하렴. 엄마는 이제 바쁘다. 제 단호한 말에 정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집 몇 개를 챙겨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뒤돌아서는 순간 저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잔금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이 여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여사는 약속대로 잔금 전액을 제 통장으로 이체했고 중개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그 집은 완벽하게 이 여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의 증거였지요.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미리 알아본 안전한 투자 상품과 장기 예금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조차도 제 돈에 손을 댈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끝나고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여사가 미리 선임해둔 법무법인을 통해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으로 부동산 명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것입니다. 그 서류에는 새로운 소유주가 이 여사라는 사실과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비우거나 혹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탄의 타이머는 작동하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그 폭발의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틀 뒤 제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정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되는 집요한 벨소리를 그저 들으며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5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 무슨 법무법인이라는 데서 우편물이 왔는데 집이 팔렸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 아들은 흥분해서 거의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내가 팔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문제가 있냐고?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이야? 나는 집을 팔았을 뿐이다. 그 집에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있으니 앞으로의 일은 그분과 상의하면 될 일이다. 새 주인? 어떤 녀석인데? 어떤 녀석이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엄마가 그 사람이랑 짜고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지. 당장 그 사람 연락처 대.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서류에 새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나와 있을 텐데. 나는 이제 그 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나한테 소리 지를 시간에 그분께 정중하게 전화를 드려보는 게 어떠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공은 저들 부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며느리 임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선했지요.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이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여사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당혹감과 분노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부인 방금 임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길거리에 내쫓으려고 한다며 온갖 악을 쓰며 울고불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저는 통쾌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집 내가 샀다. 고요. 그 말을 들은 임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여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임미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이 여사가 계약서와 등기 서류까지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자 임미는 그대로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의 실어증이라도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이 여사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저 역시 이 여사의 연락을 받고 그 집에 손님의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미와 정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와 이 여사는 그 맞은편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권력 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딸 임미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임미,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너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번듯한 아파트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말이다. 임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준비해온 임대차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월세를 입금해라. 이제부터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라 너의 집주인이다. 단 하루라도 월세가 밀리거나 집을 엉망으로 쓰거나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날에는 바로 짐 싸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 그게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네 남편 손잡고 너희 둘 힘으로 진짜 너희 집을 구해서 살아봐라. 어느 쪽을 선택하겠니? 이 여사의 단호한 선언에 임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친정엄마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임미는 고개를 돌려 제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외면했습니다.
이제 저 무대에서 저는 관객일 뿐이었으니까요. 정태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장모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로 전락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안락하고 평화롭던 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복수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의 냉엄한 선언이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미와 정태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통째로 뒤집혀버린 것을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인미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어머니인 이 여사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 딸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월세를 받겠다는 말을 해? 이게 다 저 아줌마 때문이지? 저 아줌마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나한테 이래. 인미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던 호칭은 어느새 아줌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그 히스테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모든 건 너가 자초한 일이야. 너가 사부인께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너가 내 남편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의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셨다. 그런 분의 생신에 고작 삼각김밥 하나를 던져주며 모욕한 것은 바로 너야. 염치를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는 거다. 이 여사의 꾸짖음에 인미는 더 이상 대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흘리는 이기적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미동도 없던 아들 정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서 제게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모든 것 좀 멈춰주세요. 엄마가 장모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엄마. 아들은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텅 빈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태야, 너는 내게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너의 가장 큰 잘못은 내 아내가 내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침묵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스스로가 내 아내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저 아이의 남편일 뿐이야. 나는 오늘 내 아들을 잃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게 엄마 노릇을 기대하지 말거라. 너희의 문제는 이제 너희 둘이서 해결해야지. 너의 새로운 집주인과 함께 말이다. 제 말이 끝나자
정태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선고는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마침내 깨달은 것이지요. 이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내게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 말을 끝으로 이 여사는 저를 데리고 거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인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 중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의 집에서 나온 저는 그녀와 함께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에 폭풍 같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찻집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사부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자 이 여사는 지친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딸에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앞으로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잘하실 겁니다. 이 여사님은 좋은 어머니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인미도 깨닫게 되겠지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라는 불편한 관계를 넘어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손을 잡은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대감은 그 어떤 우정보다도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이제 사부인께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저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지요. 작은 오피스텔도 하나 얻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생각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를 배워볼까 합니다. 제 말에 이 여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부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는 사부인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셔야지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사부인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가슴에 화병만 안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남은 인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제 새로운 집에서 저는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서예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죠.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한 최영숙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이 여사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여사의 집에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미는 명품 가방과 옷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 월세를 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마지못해 작은 회사의 격리직으로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정태 역시 회사가 끝난 뒤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보탠다고 들었습니다. 고된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겪으며 그들은 그렇게 느리지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죠.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는 어떠니? 저도 그냥 그렇게 지내요.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엄마한테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주말, 저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설레거나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한 아들은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얼굴이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비싼 한정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반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집 앞까지 차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너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자. 가끔 이렇게 밥이나 먹는 사이면 그걸로 족하다. 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차가 떠나고 저는 제 작고 아늑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오늘 아들이 사준 그 비싼 한정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의 저녁을 생각했습니다. 입가에 저도 모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사주는 밥이라. 그래도 오늘은 그 소고기 맛 삼각김밥보다는 훨씬 맛있었구나. 집 현관문을 열자 따스하고 평화로운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그렇게 저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